단돈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 청년 신격호는 롯데를 세운 기업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울산의 빈농에서 태어난 신격호는 오남 오녀 중 마지로 성장하게 된다. 삼동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 일제의 창씨 개명으로 인해 시게미스 다케오란 이름으로 호적상 이름을 바꿔야만 했고 언양 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한다. 신격호는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언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가정 형편상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며 농사일을 거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늘 신격호에게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그를 눈여겨보던 큰아버지가 도움을 주어 울산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울산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신격호는 18살이 되던 해 첫 번째 부인인 분홍의 딸 노순화와 결혼했고 양산의 경남 도립 종축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그는 직장 근처에서 홀로 하숙하며 지냈고 워낙 박봉이었던 탓에 부업으로 양털을 깎거나 돼지 사육을 해보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이렇듯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신격호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941년 봄, 신격호는 아버지 몰래 사촌형이 마련해준 83엔을 들고 부인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일본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관부선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19의 청년 신격호는 일본에 첫 발을 내려놓자마자 혹독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를 의심한 일본 형사는 항만 한쪽 구석에 있는 조사실로 그를 끌고 갔고 소지품과 가방을 수색했으며 공산당에 가입하려는 게 아니냐며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심한 매질을 당하며 혹독한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신격호는 풀려날 수 있었다. 억울한 통과 의례를 거친 신격호는 이후 닥치는 대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 공장 청소 등을 하며 일본 생활에 적응해 갔고 와세다 공업고등학교 화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배워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 1944년의 어느 날 신격호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인연을 맺었던 하나미스라는 고물상 주인과 만나며 자신의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 신격호의 성실함을 눈여겨봐왔던 하나미스는 군수용 커팅 오일이 귀한 상황이라며 6만엔을 빌려줄 테니 공장을 차려보길 권유했다. 대기업 회사원의 월급이 80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6만엔은 상당한 거액이었다. 하나미스의 제의를 받아들인 그는 도쿄에 공장을 얻어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으나 기계 가동을 해보기도 전에 미군 B-29기의 폭격으로 공장은 사라지고 말았다. 신격호는 다시 돈을 빌려 공장을 가동해 보았지만 1년 반쯤 지나 또다시 B-29기의 폭격으로 건물과 기계가 모두 전소되고 말았다. 이후 자신을 믿어주었던 하나미스는 농사를 지어야겠다며 떠나갔고 신격호는 앞날을 고민해야만 했었다.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바라던 해방이 되었지만 신격호는 복잡했다.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귀국선을 타고 돌아가자 권유했지만 그는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가난한 생활이 이어질 게 뻔했고 또한 하나미스에게 빌린 6만엔이라는 거액을 갚지 않고 귀국하는 것이 양심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신격호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성공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듬해인 1946년 화학을 전공했던 신격호는 남은 미천으로 허름한 벽돌 건물에서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름은 거창했으나 그곳은 그의 숙소를 겸한 폐허나 다름없는 공장 건물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전에 만들던 커팅 오일을 이용해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팔게 되었고 고급 품목은 아니었지만 생필품이 부족했던 당시 일본에서 신격호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렇게 일본에 온 지 6년 만에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된 신격호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손편지와 어른 손바닥만한 금덩이 2개를 고향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하나미스에게 빌린 6만엔을 1년 반 만에 갚게 되었고 자신을 믿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집 한 채를 사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공장을 찾았고 그 친구는 신격호에게 껌 한 통을 건네게 된다.
처음 씹게 된 껌의 단맛은 신격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미국제 추인껌을 흉내내어 풍선껌을 만들어 팔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 껌 제조가 쏠쏠하다며 껌 사업을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신격호는 껌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어보지만 당시 일본에서 껌을 제조했던 회사는 약 400여 개, 가마솥과 요리칼만 있으면 누구라도 제조할 수 있었기에 껌 제조업은 포화 상태였다. 신격호는 껌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풍선 껌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을 생각해 약재사를 고용했고 좋은 재료와 국수 뽑는 기계로 만들어낸 2엔짜리의 풍선 껌은 예상치 못하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변변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 신격호의 풍선 껌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였고 소문이 나자 과자점 주인들이 신격호의 껌을 먼저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일본에 온 지 8년 만에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신격호는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고 기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한때 작가를 꿈꿨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신격호는 감명 깊게 읽었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속 샤롯데의 이름을 따서 기업명을 롯데로 결정했고 1948년 6월 자본금 100만엔 직원 10명으로 신격호의 롯데는 시작되었다. 이후 20, 30대 사이에서 식후에 껌을 씹는 문화가 생겨 롯데의 껌 사업은 승승장구했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조선인의 기업이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가져간다는 소문이 돌아 그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신격호는 껌 안에 1000만엔의 추첨권을 넣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이겨냈고 일본의 1위를 지키던 하리스라는 기업을 밀어내며 과자 업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리고 이 무렵이었던 1952년 신동주와 신동빈의 모친인 시게미스 하츠코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1960년대 초반 껌 사업으로 롯데라는 기업을 일으킨 신격호는 초콜릿을 손에 쥔 자가 과자 업계를 손에 쥔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초콜릿 사업 진출을 시작했다. 그가 초콜릿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당시 일본인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센베이라는 과자를 내놓다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초콜릿으로 대체되고 있었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초콜릿의 제조 기술이 까다로웠던 점을 알게 되고 그는 회사의 중견 간부를 유럽으로 파견 보내 전문가를 초빙하라 지시했다. 그리하여 1962년 유명 초콜릿 기술자 막스 브라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초콜릿 제조에 관해서 자타가 인정했던 막스 브라크는 처음 만난 신격호에게 어떤 초콜릿을 만들길 원하냐 물었다. 이 물음에 신격호는 공장 설계와 원료 선택, 초콜릿 생산에 관한 모든 걸 맡기겠으니 얼마가 들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달라 부탁했다. 원가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경영자를 많이 보아봤던 막스 브라크는 원가를 신경 쓰지 말라는 신격호를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막스 브라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이 바로 이 초콜릿이다. 이후 신격호의 롯데는 초콜릿과 캔디류, 빙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일본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으로 자리잡았고 상사와 부동산 등으로 확장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승승장구하던 신격호의 롯데는 1967년 롯데 제과를 시작으로 한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한일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진출이 어려웠으나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로 인해 롯데는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신격호의 롯데는 1967년 기능직 사원 350명, 일반직 사원 150명으로 롯데 제과를 설립했고 그때부터 한국 롯데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